이번 파말로그 에피소드 8에서는 콕스2 선택적 억제의 실패와 국소 엔세이드 제로도 못 막은 통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세이드는 통증과 염증엔 강력하지만 위장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고질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선택성의 문제로 풀어보려 하였습니다. 콕스 효소 두 가지 중 콕스2만 억제하고 콕스1은 살려두면 위벽은 안전할 거라 본 거죠.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콕스2 선택적 억제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콕스1과 콕스2는 활성 부위 구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특히 콕스2에는 사이드 포켓이라 불리는 작은 공간이 있어 이 포켓에만 결합하는 화합물을 설계해 콕스1은 건드리지 않고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셀레콕시브, 로페콕시브 같은 약물의 설계 논리입니다. 머크사가 내놓은 로페콕시브, 다시 말해서 바이옥스는 콕스2 선택성을 무기로 위장 부담을 대폭 줄였다고 홍보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출시 첫 해에만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리콜 직전 해엔 연 매출 25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위험 데이터를 은폐했다는 논란이 터지며 2004년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콕스2 선택성은 위장을 덜 상하게 했지만 혈관벽 세포에서도 콕스2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혈관 내포세피 콕스2로부터 PGI2, 프로스타사이클린이죠. PGI2 생성이 감소하면 혈소판 콕스1에서 생산되는 트롬복산 A2와의 균형이 무너져 혈전 생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심혈관 사고가 늘어난 겁니다. 바이옥스 사태는 선택적 억제라는 달콤한 논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바이옥스 리콜 직전 콕스2 억제제는 엔세이드 시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바이옥스는 연 매출 25억 달러, 누적 매출 7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2004년 판매 중단 이후 콕스2 시장은 절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셀레브렉스만 일부 시장을 유지했지요. 그러나 강력한 경고문이 붙으면서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제약사들은 엔세이드 구조 자체를 새로 바꾸는 대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소 엔세이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젤, 플라스타, 스프레이 형태로 피부를 통해 통증 부위에 직접 작용해 혈중 농도는 낮게, 국소 농도는 높게 유지하여 위장과 심혈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클로페낙 젤은 경구제 대비 위장 이상 반응 발생률을 약 35 내지 55% 줄인다는 무작위 대조 시험과 메타 분석 결과가 있으며 유럽 관절염 가이드라인도 국소 엔세이드를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관절염 치료의 약 50% 이상이 국소 치료제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클로페낙 젤, 케토프로펜 플라스타, 페닐부타존 파스 등이 사용됩니다. 다만 관절의 깊은 부위에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피부 자극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일부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복합제 전략입니다. 엔세이드에 위장보호제를 함께 넣은 아르트로오텍, 다시 말해서 디클로페낙과 미소프로스톨의 복합제입니다. 이 아르트로오텍이 대표적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합성 플라스타그란딘으로 위점막 혈류를 늘리고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엔세이드가 잃어버린 보호막을 인공적으로 채워줍니다. 하지만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흔하고 임산부에게는 자궁 수축의 위험이 있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다른 현실적 대안은 저용량 속효성 엔세이드입니다. 고용량으로 장시간 복용하면 위장과 신장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만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배출되도록 설계된 속효성 제형이 개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용량 이부프로펜,
200 내지 400mg이나 속효속 나프렉선이 있으며 급성 통증에는 효과적이지만 효과가 짧아 반복 복용하면 누적 용량이 늘어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소 NSAID는 파스나 젤, 플라스터 형태로 널리 쓰이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1차 치료제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관절염 환자 다수가 여전히 경구용 NSAID를 선호하며 파스는 근육통 완화용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급여 구조와 소비자의 인식도 영향을 줍니다. 경구용 NSAID는 저렴하고 쉽게 처방되며 국소제는 효과가 약하다는 인식이 남아있어 선택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위장 부담을 줄이는 국소 NSAID 사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OTC, 즉 일반 의약품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NSAID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새로운 약물 표적에 도전하였습니다. TRP 부위반 수용체 기량제는 캡사이신 수용체를 차단해 열감 통증과 신경성 통증을 줄이려 하였지만 체온 조절 문제가 생겨서 저체온증과 발열 장애로 대부분 임상 단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GSK, 암젠, 머크 등이 시도했지만 전신용은 실패하고 일부 국소 크림만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NGF 억제제입니다.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가 공동 개발한 타네주맙은 관절염과 신경병 증성 통증의 대안으로 기대됐지만 관절 융해 위험으로 2021년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선택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증에는 NSAID, 위장은 위장약으로 막는다. 이 불편한 동거는 실패한 혁신의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NSAID는 소비자에게는 상비약이고 위장약은 늘 같이 따라옵니다. NSAID는 싸고 보험으로도 쉽게 공급되고 익숙합니다. 불편한 동거는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약사도 의사도 소비자도 이미 이 공생 구조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NSAID는 구조를 바꾸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진통제를 원했고 그 다음 무대는 오피오이드였습니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바이옥스 리콜 이후 10년간 오피오이드 처방이 약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증과 싸운다는 건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제약의 윤리, 산업, 문화가 얽힌 이야기. 다음 파말로그 에피소드에서는 오피오이드로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